이게. 그러니까 이걸 단순 패권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현대 문명, 지식 기반의 현대 문명, 개인의 자유와 존엄의 창의성과 연결되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연결되고 사유재산과 연결되고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한 현대 문명에 있어서 부패한 국가자본주의,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간부들이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 국가 동원체제가 유리하겠냐? 아니면은 점잖게 깊게 가는 오리지널 현대 문명이 유리하겠냐? 이 싸움이라고요. 근데 이 싸움은 답이 난 거예요. 왜냐? 나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지금 중국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이 동원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동원했었습니다. 훨씬 더 잘 동원했었어요. 이게 싸움이 될 싸움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가 보죠. 제1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차 대전에 물론 러시아는 이쪽 영미편이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그 안에 딱 깔려 있는 건 뭐냐면 현대문명을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미국, 영국, 프랑스와 현대문명에 적응한 재정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 이 사이에 싸움이에요. 그 4개 제국인가가 없어지잖아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없어지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없어지고요. 오스만 제국 없어지고요. 독일 제국 없어지고요. 러시아 제국 없어진다고요.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체제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패권 대 패권이 아니에요. 2차 대전 똑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현대 문명의 그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현대 문명의 극우 민족주의 세력 간의 싸움인데 이때 공산 전체주의가 자유민주주의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자유민주주의 편을 들죠. 그것도 편을 든 게 아니라 나치가 1941년에 쳐들어가니까 처음에는 39년에서 41년 사이에는 나치랑 불가침 조약 먹고 박수 치면서 잘 싸워 잘 싸워. 39년 41년은 나치 독일하고 소련은 안 싸웠어요. 나치 독일하고 영국이 싸웠지. 초기 2년은. 또 결국은 현대 문명을 자유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옳은 거냐, 그게 파워풀하고 그게 제대로 된 거냐, 아니면 현대 문명을 극우 민족주의, 도이체 über alles 혹은 그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 신이 세상 일본 땅을 만들고 남은 흙부스러기로 다른 나라 땅을 만드셨도다. 신이 일본인을 만들고 남은 짜투리 조각 가지고 다른 민족을 만드셨도다. 일본은 모든 인류, 특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계도하고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민족이다. 똑같은 스토리가 독일도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의 위에 있는 독일인, Deutsche über alles. 똑같은 거죠. 이게. 그게 이제 극우 민족주의거든요. 아주 전쟁, 호전적이고 정복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광증 상태예요. 이게 일종의 짝퉁 현대 문명의 광증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지 이걸 패권 전쟁으로 보냐고. 그러니까 조금 좀 맛이 간 거죠. 그래서 그 말 잠깐 잊어버리고 다시 막시즘으로 돌아가 보면 막시즘에는 진실은 껍데기에만 있고 몸통은 원한과 왜곡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몇 가지 거짓말을 제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경제의 가격 결정에 관한 거짓말. 즉 진실은 아까 뭐냐면 현대 문명이 전 세계를 다 말아먹고 인류 전체를 다 포괄하게 된다. 이건 진실이에요. 막시즘이 그건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그때 걔들은 현대 문명을 자본주의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러나 그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시장경제의 가격 결정에 대한 거짓말이죠. 시장경제 가격 어떻게 결정되냐. 여기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있으면 거기서 사는 거고요. 여기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파는 거예요. 그걸 기회비용이라 그러거든요. 시장 가격 결정 기회비용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격은 Fair Market Value, FMV라 그러죠.
우리는 지금 문재인 586 정부의 공정거래위는 전혀 그 컨셉이 없는데 경제학에서 공정시장가, 공정거래위는 결국 공정시장을 관철하는 데 아니겠어요? 공정시장가라는 건 뭐냐면은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바캉스철에 섬에 갔더니 뭐 바가지를 씌우고 바가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이스크림이 육지에서는 1,500원인데 여기서 2,000원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근데 보고 웃었어.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운반하는 비용 있지. 그 다음에 그 여름 한철 아이스크림 팔으려고 냉장고 들여놨을 거 아니야, 냉동실. 그거 비용 있지. 싫으면 그럼 나가서 사갖고 들어와서 팔으셔, 당신이. 이게 기회비용 컨셉이에요. 건설 원가 밝혀라? 웃기는 짓이죠. 건설 원가 밝혀서 원가대로 주겠다 그러면요. 건설사 손해봤을 땐 정부가 보전해줘야 돼요. 기회비용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예요. 시장가격, 공정시장가격은 기회비용입니다. 근데 막시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노동이 얼마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노동의 양이 얼마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주장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상품의 가치에 의해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주장해요. 저게 무덤입니다. 저 가치는 상품에 들어있는 노동의 양이고요. 가격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몇 달러 혹은 몇 원, 몇 엔, 이게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상품에 들어있는 가치가 노동의 양이 왜 가격으로 나타나는지, 이게 정말로 이게 비율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막시즘에 빠진 천재 수학자들이 저 되지도 않는 거 증명하려고 목 걸고서 돌아버린 사람이 이때까지 100명 넘을 거예요. 한국에도 한 분 계세요. 서울대 경제학과의 천재라 그랬던 분이 저걸 전환이론이라 그러거든요. 트랜스포메이션. 가치에서 가격으로의 전환. 저게 목 걸고서 매달렸다가 청춘 다 불태우고 굉장히 심각하게 정신적 질환을 앓으신 바 있어요. 그래서 그 센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시장경제 핵심 에너지를 은폐를 합니다. 시장경제 핵심 에너지가 뭐예요? 혁신이에요. 혁신이 일어나면 불균형이 일어나요. 생산기술이 불균형한다든지 원가가 불균형해지고 그런 혁신이 일어났다는 정보가 없어갖고 혁신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계속 투자해. 여기는 또 옛날식으로. 그러다 폭삭 망해. 그럼 망하면은 공장 인수해서 몇 개 뜯어 고쳐가지고 혁신된 프로세스로 또 해요. 이런 식의 그 다이내믹한 불균형을 통해서 발전해 가거든요. 이런 게 없어요. 막스 체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계에서 있는 분들이 결국 뭐를 노리는 거예요? 정보 불균형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정보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정보 사이의 불균형.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만들 거냐. 이게 금융의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정보 불균형이. 이런 개념이 없다. 그 막시즘에. 세 번째, 착취 개념을 왜곡하죠. 옛날 착취라는 건요, 익스플로이트라는 건 자연자원 개발입니다. 대표적인 게 산판 벌려서 산에 있는 나무 잘라내서 실어내는 거. 이게 착취라 그랬어요. 광산 개발해서 실어내는 거. 이거 착취라 그랬어요. 유정 개발해서 석유 뽑아내는 거. 이거 착취라 그랬어요. 옛날 개념으로는. 근데 인간을 자연물처럼 취급해서 거기서 노동을 뽑아낸다. 이거 착취죠. 노동 착취 혹은 노동력 착취. 뽑아낸 노동을 노동 착취라 그러고요. 그 노동 착취를 할 수 있는 인간의 카파. 그걸 노동력이라 그러거든요. 노동력은 인간의 능력을 뜻하고요. 그 능력이 일정 시간 동안 구사되는 그 과정을 노동이라 그래요. 막시즘에서는. 그래서 노동과 노동력을 구별합니다. 엄격히 구별합니다. 레이버 파워와 레이버를 구별하는데 둘 다 아무튼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소외 개념을 왜곡하죠. 원래 소외는요, 독일 철학에서 세계와 자아, 이고 사이의 거리를 뜻해요. 즉 현대 문명이 되면 이 자아가 세상을 이해를 못하게 되고 무도덕하게 되고 세상과 거리를 갖게 되고 세계로부터 페어로르네, 그러니까 벨트페어로르네,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분리된 존재, 세리센, 세계로부터 턴 어웨이,
제어리센이라는 건 영어로 테어가 잡아 뜯어내다잖아요. 그거의 과거분사형이 톤이거든요. 톤 away from the world. 세계로부터 잡아 떼내서 분리된 존재. 이거를 원래 소외라 그랬어요. 왜냐? 내가 세상 문맥 모르겠거든. 세상 너무 복잡해져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는 하루 출근해서 요만한 범위에서 아주 분업이 심한 그 조그만 스코프의 일에 매달려서 그것만 하다가 집에 오니까 지쳐서. 내가 세계로부터 분리된다 이거지. 그게 원래 독일 철학의 소외 개념인데 막스 이걸 어떻게 바꿨냐. 내가 하루 10시간 일하면 그중에서 임금으로 받는 거는 6시간 분은 임금 받는 거고 4시간 분은 자본가의 인마이 포켓 들어간다 이거요. 그럼 자본가의 인마이 포켓으로 들어간 4시간이 내일은 그게 자본, 즉 생산수단, 즉 뭐 기계, 망치, 재료로 등장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본가가 운영하는. 나는 거기에 매달려서 일해야 되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나의 과거 노동, 즉 자본이 현재 노동, 지금의 나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걸 소외라고 불렀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있는 단어를 착취도 그렇고 소외도 그렇고 있는 멀쩡한 단어를 갖다가 딴 뜻으로 쓰는 거예요. 얘들 그거 굉장히 능합니다. 그 언어 강간이.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언어 강간 우리가 요새 보는 게 젠더입니다. 걔들 용어로는 페미들의 용어로 젠더는 뭐냐? 자연적 성별과 상관없이 내가 그 순간에 느끼는 성별. 우리 젠더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 좀 여성같이 느껴져.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 오늘 여성이야. 나의 today's gender is female.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은 남자랑 데이트하고 싶어. 이게 젠더거든. 쟤들 용어로는. 근데 원래 젠더는 그게 아니에요. 젠더야말로 성기 결합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암수 성기를 뜻해요. 젠더야말로 정말로 생물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그 컴퓨터에 뭐 연결할 때 보면 야 젠더 사와 그러잖아. 젠더 사오면 예를 들어서 저기 야 그 랜 케이블 USB 젠더 사와. 노트북에는 랜 케이블 꼽는 꼬다리 RJ45 꼬다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USB 젠더는 어떤 거냐? 노트북에는 USB로 꼽히고 RJ45 꼬다리는 암놈으로 수용하고. 그러니까 암수가 양단에 다르게 생긴 암수가 있어서 암놈은 외부로부터 오는 걸 수용하고 순놈은 노트북에 꼽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젠더잖아요. 굉장히 남녀 성기의 결합을 연상케 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원래 젠더가. 그걸 떼다가 내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성별이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흉악한 언어 납치, 언어 강간입니까? 이게 막스즘에서 시작된 아주 싸가지 없는 버르장머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막시즘이 하는 생거짓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걸 요약을 하자면 좀 대표적인 걸 요약하자면 상품에 투여된 노동의 양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된다. 저런 가치 따윈 존재하지 않아요. 상품은 가격만 존재해요. 내가 상품의 가치를 얼마라고 느끼던 시장에서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시장의 수요 공급은 결국 기회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보다 싸게 파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사서 거기서 가격 결정되는 거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제일 싸면은 그거보다 조금 높여서 팔 수 있으면서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얘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상품의 가치에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거 저거가 진실이라고 믿고 저기에 인생 잘못 태워갖고 망가진 막시스트 계열의 수학이 강한 경제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한 1000명 이상 될 거예요. 다 따지면 이때까지 한 100여 년 동안.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루칼라 노동만이 부의 원천이며 전문지식 노동은 약탈이다.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의 노동 약탈, 디자이너의 노동 약탈.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저기 좌빨들 표 찍어주는 30, 40대 저기 전문직들, 30, 50대 전문직들. 그 좌빨 논리에 하면 당신들이 받는 월급은 약탈이에요. 라벌이에요. 착취도 아니야. 쟤들이 돈 받는 거를 자본가가 이렇게 이익을 누리는 그건 착취라고 부르지만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디자이너, 의사 이런 사람들이 받는 월급은 그건 아무 가치 못 만드는 활동인데 빨대 받고 그냥 빠는 거야. 그래서 그걸 라버리, 약탈이라고 부릅니다. 강도질.
쟤들이 그렇게 당신들을 규정한 거야. 근데 그걸 떠받들어? 떡 빠진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생산성 정체 속에서 시장 경제의 종말이 온다. 절대로 안 오죠. 시장 자체가 혁신을 통해서 불균형을 통해서 계속 그 불균형 같다 균형 같다 불균형 같다 균형 불균형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혁신이 일어나면 불균형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생노가리예요, 저거. 그 다음에 분업을 극복하고 전인적 활동을 하게 된다. 아침엔 농부, 저녁에는 점심에는 무슨 뭐 화가, 저녁에는 낚시꾼으로 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업은 점점 더 살벌해지죠. 점점 더 살벌해지니까 그게 뒤늦게 밝힌 거거든. 분업이 점점 더 살벌해질수록 소통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뒤늦게는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매스미디어나 이런 게 발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업의 스코프가 줄어들면 사람들이 문맥을 모르잖아. 사연은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은 이런 원리로 돼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매스컴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가 있냐. 분업의 스코프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직업의 종류가 한없이 많아지는데 요 스코프 안에 마이크로코즘인 거예요. 불교 용어로는 월인청강. 이 스코프 안에 세상 이치가 다 일진지중. 먼지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 이걸 영어로 마이크로코즘이라 그러거든요. 이 스코프 안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가 쫙 보여요. 그러니까 분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업에 의해서 줄어드는 스코프 자체가 거기에 깊은 이치가 그 안에 보이는 상태가 되고 또 업을 딱 떠나면 매스컴뿐만이 아니라 이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개인 소통, 스마트폰, 유튜브, 소셜미디어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상 이치를 알게 되고 세상과의 커넥션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생노가리였단 소리지. 딱 하나만 맞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 혼을 뺀 거예요. 뭘 맞았냐? 현대 문명이 세계 전체, 인류 전체를 포괄하게 된다. 그거 하나 맞은 겁니다. 그 진실 하나를 딱 근사하게 옷을 입고 이 안에는 피비린내 나는 원한과 파괴요. 악마성으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는 진실을 입는다. 그래서 사람들 혼을 뺀 겁니다. 저게.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럼 중국은 막스즘이나 제대로 했냐? 아닙니다. 막스는 무늬만 빌리고 실제로는 20세기 태평 천국입니다. 마르크스는 현대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 노동계급 지배 전체주의를 만든다. 노동계급이 지배하는 전체주의를 만든다. 이게 막스예요. 레닌은 막스랑 조금 달라요. 레닌은 후진국 러시아를 급속하게 현대화하기 위해 노동계급이 지배하는 전체주의를 만든다예요.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트 딕테이터십.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만든다. 이게 레닌이에요. 거기에 이미 현대화가 들어가요. 저 레닌의 글들을 읽어보면 러시아의 현대화에 대해서 고민한 게 많아요. 국가 건설에 대해서. 스탈린은 뭐냐면 소련의 변형을 위해 이제 국제주의 포기하고 일국 공산주의를 만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스탈린까지만 해도 뭐 공산주의, 노동계급 이런 컨셉들이 있어요. 모택동 가면 뭐냐면 중국의 급속 현대화 번영을 위해 마르크스의 용어는 차용하는 빌려서 쓰는 태평천국, 중국 농민반란 천국을 만든다예요. 농민반란으로 급속 현대화 번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대학진으로 5천만 굶어 죽고 문역으로 개판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모택동 죽고 나서 1982년경부터 시작한 중국의 개혁개방, 1990년대에 미국의 비호 아래 세계시장에 단물을 빨기 시작한 중국의 개혁개방은 뭐냐? 20세기 태평천국의 간부들이 세계시장 속에 신흥갑부가 되는 변신 과정이에요. 이게. 변신을 하다 못해서 이제 더 먹을 거 없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환경, 노동, 부패, 불균등에 대한 그게 나오니까 이제 중국몽. 야, 중국은 위대한 나라야. 천자의 나라였어. 이 중국은 앞으로 아시아 전체를 어쩌고 저쩌고 세계 전체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떠들면서 실제로 그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진핑입니다. 중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게 그냥 딱 그냥
다 벗기고 나면 이거 남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미중전쟁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는 까닭은 뭐냐. 우선 첫째, 미중전쟁을 볼 때요. 현대문명과 중국은 상호절멸적 관계에 있지 않아요. 미국이 중국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걸 다 철폐시키겠다 아닙니다.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발언을 보면 그 CCP라고 보통 인민해방군까지는 거론 안 하고 CCP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Chinese people과 CCP, Communist Party of China를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이 상호절멸적 관계가 있었던 데가 있어요. 유라시아 초원 문명과 아프로아시아 인도의 신정일치 문명이 충돌을 한다고 얘기해. 이게 언제 충돌했냐면 청동기 시대 말 철기 시대 초기 때 이게 충돌을 해요. 충돌해서 인도 유로피안으로 다 바뀌게 되죠. 심지어 언어까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성 위주 정복이 아니었단 소리예요. 이 인도 유로피안 물결이 어디서부터 튀어나오냐면 지금 이제 그리스 북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마케도니아에서부터 저기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 남쪽, 카자흐스탄 남쪽, 그러니까 서남 쪽 여기에서부터 그 부유하고 그때로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하고 용맹하고 당당한 집단이에요. 이 집단들이 이제 마차에다가 바리바리 싣고 전차 몰고서 휩쓸어 버렸는데 그때 이 온 가족이 전체가 다 튀어들어오니까 결국은 언어까지 사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인도 유로피안 언어를 쓰는 데가 우리가 딱 보면 이제 동남아 일대 빼고요. 아시아 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중동 빼고요. 북아프리카 빼고 나머지 다 인도 유로피안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러시아가 됐든 그리스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남미가 됐든 북미가 됐든 그러니까 한 20억 30억 될 거예요. 인도 당연히 넣고요. 언어까지 확 바꾼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게 절멸 관계죠. 초기 현대 문명과 신석기 신정일치 문명. 마야 잉카가 저 청동기도 진입하지 못한 신석기 신정일치 문명이거든요. 농경만 하는. 그 신석기는 석기를 간 거 이거는 일본 애들이 퍼뜨린 거짓말이고요. 신석기는 1700년 전에 빙하가 녹고 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시기. 청동기 전에.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보통 그게 한 6000년 이어지죠. 우리는 신석기가 없어요. 우리는 청동기 오면서 농사를 그때 같이 지어요. 우리는 그 수렵어로 채취가 빙하 끝난 다음에도 6, 7천년을 이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혹독한 겨울과 1000mm 가까이 석 달 동안 쏟아붓는 장마 이 두 개 사이에서 적합한 종자를 개량해야 됐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농경이 한 6, 7천년 늦습니다. 한반도는. 여기는 그걸 개량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겨울밀 겨울보리도 한반도에서 개량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색 논뼈, 찬 물에서도 싹을 틔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찍 수확해낼 수 있는 조색 논뼈도 조색 내한 논뼈도 한반도에서 개량됐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마야 잉카는 신석기 신정일치 문명인데 그거 이제 저기 15세기, 16세기에 들어가서 그거는 병원균에서 절멸돼 버리잖아요. 폐렴 이런 걸로.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의 현대 문명과 아시아 각국의 전통사회. 여기도 절멸이죠. 사실은. 끊겨버린 거죠. 또한 현대 문명과 중국은 서로 교류가 없는 상호절멸적 체제경쟁 관계에 있지도 않아요. 이게 어떤 데가 그랬냐면 건강한 현대 문명, 서방세계,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 거기하고 악마적 현대 문명, 소련불락, 코메콘 체제 이게 그랬거든요. 서로 거래가 없었어요.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서로 절멸시키려고 그러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체제 경쟁을 한 거죠. 그게 몇 년을 간 거냐면 1945년부터 1991년까지 46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냉전이. 좀 늦게 보면 1947년경부터니까 44년 이어진 거예요. 그럼 중국은 도대체 뭐 어떤 놈들이냐?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현대 문명의 특혜를 받아 현대 문명 속에서 변형한 돈과 풍요에 흠뻑 빠진 그러나 현대 문명의 본질 즉 개인 존엄 진실 존중을 적대시하는 배은망덕한 하위 문명입니다. treacherous sub-civilization이에요.
그래서 얘들 못 깨긴다고요. 왜냐? 못 깨겨요. 에너지 뭐 다 바깥에 의존해 있고 돈만 달고 풍요를 아는데 어떻게 깨겨요? 상위 문명에 빨대 받고 있고 상위 문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위 문명이 상위 문명에 개겨요. 골로 갑니다. 골로 가는 거예요. 특히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명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586 잔칫날 지금 우리가 국내 정치 이겼다고 웃기지 말라 이거. 당신네 큰 집 다 망했어 이 사람아. 큰 집이 망했는데 뭔. 거기는 본가가 베이징하고 평양 아니에요. 자. 뿌리가 베이징과 평양인데, 자 중국은 또 마찬가지, 조선중앙도 마찬가지죠. 조선중앙 또 미통당 잡고 흔든 김무성, 유승민 이거 본가 거기는 중국의 사생아들이잖아, 친중파들이잖아요. 저쪽 586은 종중파고. 중국은 이제 국지전에서도 전쟁 군사수단을 사용하지 못해요. 돈, 풍요에 길들여져 있고 에너지와 식량을 세계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반도 급변 사태 일어나는데 어떻게 지가 감히 끼어들어? 그걸로 가려고? 끝난 거예요. 중국 개입 이제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차이나 디커플링에 의해 극심한 장기 경제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인도, 동남아, 중남미로 생산 기반이 급속하게 이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 아주 좋은 뉴스 하나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북한 해방에 의해 지금 중국이 아주 강세를 떨치고 있는 몇 개 주요 산업 분야, 플라스틱 금형사출, 기계부품 이런 거 다 북한으로 가요. 왜냐? 플라스틱 금형사출 중국에 가르쳐준 게 저희고 저희는 일본에서부터 배웠거든요. 일본이 원래 정밀금형을 하면 금형을 우리한테 넘겨줄 때 정밀금형은 자기들이 들고 있고 일반 금형만 넘어가는 줄 알고 넘겨줬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정밀까지 싹 빨았다고요. 지금 중국에요. 일반적 수준이 정밀금형은 못 따라와요. 생산 로트마다 색깔이 달라지고 이게 아구가 안 맞고 난리가 아니고 생산 로트마다 들어가는 그 레이진이 달라지는데 조금 한돌 팔고 있으면 싼 레이진, 재생 레이진 집어넣어가지고 섞어갖고 이상하게 나와요. 색깔이랑 품질이.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요. 바로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금형 사출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도 정밀 금형 사출은 한국인데 우리가 그냥 갖고 들어간다고요. 북한으로. 북한에 그러면 플라스틱 금형 사출에 그 세계적 메카가 됩니다. 기계부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계부품의 산업 그러니까 측정 장비 말고요. 정밀 측정 장비 말고 산업 수준의 기계부품은 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북한에 그냥 보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상당 부분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저기. 두 번째, 북한에 이에 더해서 소프트웨어 천국 그러니까 CS,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쪽에 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최대 기지는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에서의 소프트웨어 천국과 우리의 북한의 소프트웨어 천국은 좀 다르겠죠. 인도는 세계의 어떤 고객이든 영어만 말할 줄 알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하청형 소프트웨어인데 북한은 같은 하청형이라도 주로 한국의 IT 서비스 기업 그 꼴 보기 싫은 네이버, 다음. 사실은 북한 해방되면 제일 덕볼 게 네이버, 다음, 카톡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이에요. 북한에 딱 똘똘한 젊은 친구들 한 20, 30대 말까지 딱 6개월 동안 딱 단기 훈련 제대로 때려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그냥 끌고 가면요. 몇백만 명 그냥 따라옵니다. 저 소프트웨어 코딩하는 게 일종의 3D 작업이거든요.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바로 레벨을 올라오면은 한국 기준으로는 바로 거의 억대 연봉 가잖아요. 8천만 원, 7천만 원. 머리가 원래 돌아가고 영어 문서를 읽을 줄 알면 바로 올라가요. 근데 영어 문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전부 reusable 모듈이거든요. 재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이에요. 근데 실력 없는 엔지니어들은 이 재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한국 엔지니어들끼리 모여서 있는 그 사이트 가서 내가 어떤 기술 쓸 수 있나 뒤지고 있어요. 그러면 별거 안 나와요. 영어로 되어 있는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엔지니어들은 서로 노하우를 주고받거든요. 그걸 개발자 사이트, 디벨로퍼스 사이트라 그러는데 영어로 들어가는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어로 서치하고 영어로 읽을 줄 알면 그리고 수학적, 논리적 사고할 줄 알면 그러면 억대 연봉 가는 거예요. 나이 40쯤에.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 줄줄이 자라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절이 오니까 뭐 힘을 모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그럼 무슨 준비할 거냐? 제일 먼저 미통당 저기 뭐야 그거부터 해야죠. 저기 그 생명을 부여해 줘야죠. 미통당에 우리가 자유시민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국자연과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가입하는 운동. 이게 가입 원서 나이 드신 분들 하시려면 여기 들어가서 해가지고 거기 적혀져 있는 팩스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생긴 원서냐? 이렇게 생긴 원서입니다. 아래 깔려 있는 건 미통당 당원 가입 원서고요. 위에 옆구리 위로 딱 위로 줄로 깔려 있는 건 저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가입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이 원서는 freecitizen.kr/bd/10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위헌 소송단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freecitizen.kr/S1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지역활동가를 내가 열심히 띄워서 이 민초 자유시민들의 선거구별로 지역 그 조직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활동을 내가 일주일에 2~3시간씩 한 2~3일 시간 내서 하겠다 하시는 분은 010-6368-9901로 참여 문자 신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쯤에 아마 요 프리시티즌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회원가입 회비 설정 이게 3,000원 이상인데 회비 설정할 수 있는 회원가입 사이트가 열려요. 여기에 회원가입 기능이 열리는데 우선 저기 신용카드랑 CMS가 열리고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은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도 열리고요. 그래서 많이 가입하셔서 우리 한번 싸워보시죠. 저쪽 애들 선거 이겼다고요? 천만에요. 죽을 자리 들어선 겁니다. 왜 죽을 자리냐? 본가가 망하고 있는데 본가 베이징이. 자, 마찬가지죠. 조선중앙 이때까지 미통당 망치고 흔들어오고 지금도 김종인이 집어넣어서 또 흔들려고 하고 있는 저 흉측한 조선중앙. 거기는 베이징의 사생아 내지는 베이징의 서자들이죠. 적장자는 586이죠. 거기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유시민이 이끄는 대한민국 한번 근사하게 만들어 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